김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던 분들을 자주 뵈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장기요양보험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아마도 그 지난번 정책학교를 통해서 장기요양법이 이제 어떤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들을 다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입법 발의된 법이 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라는 게 워낙 어려워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또 법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좀 함께 이미 들으셨더라도 장기요양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나는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엄청 많으시죠? 손 안 드신 분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손 든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다들 나는 이제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로 그 법은 형법 같은 법이겠죠. 무슨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민법 같은 경우에도 남한테 사기를 치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잘 살자 뭐 이런 내용들을 담은 법들인데, 그런데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법은 형법이나 이런 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거 없이 살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으시겠지만 노인 장기요양 제도는 노인 장기요양법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고 법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이 노인 장기요양법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없었던 제도를 새로 만든 거잖아요. 정부가 없었던 제도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주로 법으로 다 만들어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법은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노인 장기요양법이 있다는 것은 노인 돌봄이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역할이 아니게 됐다. 그러니까 정부가 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제는 우리 정부가 정부의 공적인 역할로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노인들을 돌보는 것이 이제는 국가의 공적인 역할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을 담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법에 보면 당연히 세세한 내용을 다루진 않겠죠. 법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 노인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진 않고요. 그리고 당연히 노인을 돌볼 때는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세세한 내용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되게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 체계가 마련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세세한 내용들은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이름을 가진 또 별도의 체계를 가지고 또 세세하게 규정을 하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시행령이나 이런 거를 다 보진 않고 여기에선 주로 법을 중심으로 이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노인 돌봄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법은 구속력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안 지킨다? 그러면 법에 벌금 얼마에 처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고 이렇게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기관을 폐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이제 폐쇄한다는 내용이 바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런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정한 조치들이 취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지켜야 하는 강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바꾸고 싶어. 근데 바꾸고 싶은데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지만 법이 일단 바뀌면 그게 제도 개선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법이 바뀌면 바뀐 것에 따라서 구속력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을 열심히 바꾸기 위해서만 노력하면 되냐? 불행하게도 법이 별로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법이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바뀌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운영에서. 그래서 법이 바뀌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진짜 필요하니까 반드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은 필요하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법은 또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면, 이를테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만들어지면 여기에는 정부도 개입돼 있고 지자체도 개입돼 있고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개입돼 있고 여기에는 기관장들도 개입돼 있고 무수하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이해관계자들마다 이 법에 따라서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어떻게 목소리를 크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중요하지만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별로 불필요한데 바뀌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바뀌면 안 되는데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이거는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별로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 하나 개정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장기요양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고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내용을 바꿔야 될까? 이런 걸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제 노인장기요양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체 체계를 제가 이렇게 제목만 큰 장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당연히 이 장 안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 커다란 장을 보면 대충 이 법이 어떤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1장 보시면 총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칙은 내용을 보니까 목적,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 장기요양 기본계획 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아래 것을 아우르는 아주 커다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총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목적, 노인 장기요양 제도를 왜 운영하냐? 당연히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뒤에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이러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다음에 바로 담겨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인장기요양제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이제는 노인 돌봄을 자신들의 역할로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만든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가 뭘 해야 되는지 지자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다음에 나오겠죠. 그리고 장기요양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제 노인 장기요양 제도가 막 시행이 되다 보면 뭔가 이거는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들잖아요. 그러면 평가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실태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잘해보자 이런 계획을 또 매번 세워야 되잖아요. 현재는 5년마다 한 번씩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는지 뭐 이런 게 이제 맨 앞에 총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총칙에 딱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회보험으로 돈을 모아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그럼 보험이 아닌 방식도 있냐?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보험이 아니라 세금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험이라는 건 뭐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처럼 보험료를 내서 정부가 이 보험료를 모아서 정부의 공적기관이
이거를 잘 운영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배분하는 방식인 건데, 이게 보험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을 정부 세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처음 만들 때부터 세금으로가 아니라 보험 방식으로 이 노인 돌봄을 하자고 결정이 된 거죠. 보험 방식으로 한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노인이지만 난 아프지 않아. 매우 건강해. 또는 내가 지금 젊은 사람이라 나는 노인 장기 요양 제도 안에서 도움을 받을 일이 당장은 없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내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우리가 다 같이 내서 이렇게 모인 재원을 가지고 아프고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우리 사회가 함께 돌본다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보험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겠죠.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하고 보험료를 어떻게 거둘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여서 2장에선 바로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험료를 걷는 게 중요하니까요. 만약에 이게 세금 방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2장은 별로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보험 방식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보험료를 어떻게 거둘 것인지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가 이제 만약에 어르신이 되게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등급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신청도 하고 등급을 받아서 인정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노인을 다 돌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도 하고 신청한 노인들에게 등급을 부여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서 노인의 장기 요양을 어떤 식으로 인정하는지가 이제 그 다음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에는 요양급여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또 설명을 하고요. 요양급여는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지 이제 이때부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를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는지 그리고 제공을 할 때 급여 외 행위 금지 쉽게 얘기하면 반드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하는 것 외에 다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이 업무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업무 요양급여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적시한 게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돼요. 이 기관이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한국의 노인 장기 요양 제도가 되게 이상하게 운영되기 때문이죠. 원래 만약에 이게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니까 당연히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니까 정부가 직접 이 일을 하게 되면 별도의 기관이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정부가 공공기관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 업무만 별도로 하는 공공기관을 만들 수도 있고 공공기업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이 기관이 민간에게 다 위탁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 업체들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 업체인 기관을 어떤 식으로 지정하는지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갱신 절차를 또 거치잖아요. 그러면 그 갱신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기관의 의무는 뭔지, 그다음에 기관이 폐업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요양기관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그 다음 항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 넘어가면 이제 급여 비용을 이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청구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넘어가 보면 장기요양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장기요양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위원회여서 나중에 저희가 개정 때도 이 내용이 좀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장기요양위원회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어떤 식으로 급여 비용을 산정해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해관계자들 여럿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는 기구가 바로 장기요양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8장에 담겨 있고 9장에는 관리운영기관, 여기서 말하는 관리운영기관이라는 건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급여 제공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관리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건강보험공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9장에 다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심사 청구,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건
뭔가 당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급여 비용을 산정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거나 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행정심판이나 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 11장은 국가는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뤄집니다. 그리고 12장에선 이런 전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벌칙을 규정하고 어떻게 과태료를 물리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랑 다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데, 열심히 일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우리랑 상관없는 저쪽 편에서 벌어지는 일, 뭐 이를테면 요양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서로 해결해야 되는 뭔가 체계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기관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요양급여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 뭐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장기요양위원회는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우리랑 상관없는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분명히 이 노인 장기요양 제도가 굴러가는 건 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60만 명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그나마 운영이 되는데, 왜 이 운영이 되는 이 제도가 60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의 시스템은 현재 우리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위치,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 이런 게 실은 다 이 안에, 이런 제도 안에 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뭐 쉽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요양기관, 이런 요양기관이라고 하는 거를 왜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냐, 그렇잖아요.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잔뜩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민간에게 위탁하지 않고 정부가 만약에 직접 운영한다, 이러면 이 요양기관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사실 우리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겠죠. 또 바로 그 위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의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는 즉 선생님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급여 외 행위의 경우에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막 하도록 요구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그 구체적으로 다룬 걸 여기 12장 벌칙에서 되게 구체적으로 다룬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함부로 시키는 일, 또는 이거 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이런 일들이 또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우리랑 관련이 없이 저 먼 데서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이 알아서 처리하는 일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뜯어보면 현재 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권리가 왜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은 전체 체계만 한번 이렇게 쑥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기회가 닿으시면 꼭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노인 장기요양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법은 좀 계속 바뀌어야 뭔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달라지는 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꼭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노인 돌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도 제도가 달라져야 되는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이 제도가 좀 제대로 된 제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바뀌어야, 이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정말 제대로 제도가 바뀌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정부가 앞으로 이제 노인 돌봄은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앞서 제도에 보시면 너무 이상하게 정부의 책임이 별로 없어요. 분명히 제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의 책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구조죠. 당연히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법까지 만들었고, 게다가 사람들에게 강제로, 사회보험이라는 건 거의 강제보험이잖아요. 강제로 보험료를 다 걷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제도인데 희한하게 이 안에서 정부의 책임이 아주 구체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부의 책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가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사회보험으로 운영이 됩니다. 보험료를 걷어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조세가 지원이 되고 있냐?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20% 정도 조세로 지원을 합니다. 정부가 이제 돈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국은 초고령 사회가 멀지 않았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는 노인 수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노인 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으면 당연히 보험료도 많이 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없는데 노인분들은 많아져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 12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물론 이제 이분들이 전부 다 승인되는 건 아니죠. 보통은 이제 70% 좀 넘게 승인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쨌든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점점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보험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을 해야 되죠. 이거는 보험료로 하는 거니까 우린 책임 없어. 돈이 모자라? 그럼 보험료 더 걷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정부가 책임 있게 이것을 지원해서 노인 돌봄을 우리 국가적 책임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걸맞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당연하게 좋은 돌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선생님들에게도 매우 중요하죠. 국가가 제대로 재정을 담보하지 않으면 계속 건강보험공단은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이런 얘기를 맨날 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경우는 한 해에 재정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체에 대충 찍어보면 얼마나 될까요? 잘 감이 안 오시죠? 현재는 13조에서 14조가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조 단위 넘어가면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다 이제 안 들어매다요. 도대체 감이 안 와요. 근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한 13조, 14조 되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이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제도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 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비용은 사실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되잖아요. 언제나 돈이 없다 이러면서 돌봄의 질도 떨어뜨리고 선생님들의 권리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책임 있게 역할을 해라. 적어도 재정과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를 꽤 높여야 되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기관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이 기관 중에는 물론 열심히 하고 좋은 기관도 많이 있지만 문제가 되는 기관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구조는 그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그 법에 보시면 이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잔뜩 있어요. 그런데 관리 감독을 되게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실제로는 지자체가 그런 역할을 갖고 있지만
지자체는 또 내용에 대해서 잘 알거나 대응하기 되게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 감독 기능을 제대로 강화해서 문제가 있는 기관들은 퇴출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대응을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노인 돌봄 종사자의 노동 조건 개선, 역량 강화, 인식 개선,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죠. 왜냐면 이게 아니 우리의 노동 조건이 너무 나쁘니까 좀 좋게 해라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돌봄 종사자의 역량에 좌우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만난 어떤 어르신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요양보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노인분들은 로또를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굉장히 좋은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만나면 이 노인의 삶이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개인의 역량에 맡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좋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좋은 돌봄이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건 당연히 이 제도를 잘 만드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 당연히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부의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게 이 방향에서 노인 장기 요양 제도를 바꾸는 데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의 가장 전제는 정부가 직접 운영해라 라는 거겠죠. 지금처럼 민간 기관들한테 막 맡기지 말고 정부가 책임있게 정부가 공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그 공적인 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바꾼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이 인정되고 노동 조건이 개선되는 방향이어야 되겠죠. 사실 지금은 이 법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법에 이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양보호사의 역량이 결국은 이 제도를 성공할 수 있게 하냐 아니냐에 굉장히 결정적인데 그러면 이 요양보호사의 역량을 어떻게 높이고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쉼과 재생산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인력 구조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인식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이 법체계 안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즉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가 있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교육훈련을 잘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인력구조는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다뤄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은 다 종합계획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계획으로 넘어가 있는데 종합계획에서도 이 부분은 극히 일부 아주 협소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전체 체계 안에서 이 장기요양 제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권리와 관한 내용들이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있지 않은 것 이것을 어떻게 다시 바꿔서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이 인정되고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제도 자체를 바꿀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를 바꾸려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는 쉽게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누가 바꿔야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제도를 바꾸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이해관계자들이 형성이 되고 권력구조가 생깁니다. 현재 장기요양 기관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나 될까요? 굉장히 많을 것 같죠? 그쵸? 2020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2020년 조사를 보니까 한 9만 7천 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실 거의 10만 개 가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면 10만 개의 기관이 벌써 생겼어요.
그럼 기관장이 10만 명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벌써 이 10만 명의 이해관계자가 생기는 거죠. 60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지만 어쨌든 10만 명의 그 기관장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 바탕 위에 이해관계자들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 이해관계자들은 얼른 열심히 모이죠. 그래서 각종 요양보호사 기관장들의 모임들도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관장들이 모여서 아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돼. 아니면 이거는 절대로 바꾸지 마. 이런 목소리들을 또 높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의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이 제도를 바꾸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뭐 이를테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공공기관을 훨씬 늘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물론 이제 요양기관장들 중에는 그래 공공기관이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런 분들은 아 그래 내가 이 일을 계속 못하게 되더라도 제도의 변화를 생각하면 그런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또 대부분은 아이 뭘 또 그런 것까지 고민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관 늘립시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이해관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또 제도가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지금의 방식을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정부는 왜 이 방식을 선호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영세한 기관들이 난립하고 좋은 돌봄 제도를 만들기도 어렵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안정적으로 노인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좀 지속적으로 돌보기 되게 어려운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정부는 이 제도를 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돈은 사회보험으로 모으되 운영은 민간 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왜 그러는 걸까요? 네? 귀찮아서. 네, 정부가 일을 안 해도 돼서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싼 비용으로 노인 돌봄을 실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가장 싼 비용으로 노인 돌봄을 실현한다는 뜻은 뭐겠어요?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누구겠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고난이도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뭔가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많은 노인들에게 이게 나쁜 의도란 뜻이 아니라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많은 노인들에게 이 혜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은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싼 비용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나쁘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의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정부도 지금의 제도는 문제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양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 지금의 방향은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예 시장에다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부 다 민간 기업이 하게 해라. 그래서 그냥 다 개인들이 돈 내서 그래서 내가 비싼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돈 많이 내서 비싼 서비스 받고 돈이 없는 아주 극히 일부 예외만 정부가 하고 나머지는 다 개인들이 돈 내서 서비스를 받게 해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막 바꾸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면 사실 노인들도 이 제도를 바꾸는데 되게 중요한 주체겠죠. 왜냐하면 노인들의 경우에는 좋은 돌봄을 받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는 참 좋은 돌봄 받기 어렵다는 거 다 알잖아요. 사실 요양시설에서 많은 분들이 애를 열심히 쓰고 있지만 그래도 요양시설의 시스템이 너무 인력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노인들을 1대1로 제대로 케어하기 되게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노인들도 이 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노인들은 아직 이런 데에 목소리를 많이 못 내고 있죠. 물론 대한노인회 이런 데가 있어서 되게 이제 투표의 영향력도 높고 그렇긴 하지만 아직 거기는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런 고민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기관 종사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주체로 인정받고 있죠. 현재 이 기관장들은, 기관 종사자보다는 주로 기관장들은 현재 이 요양제도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주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도 기관장들이 들어오고 모든 논의 구조에 다 기관장들을 대표해서 누군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제도를 바꾸는데 저항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가장 인원도 많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목소리를 높일 것이냐가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노인 장기 요양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될지 그 방향으로 바꾸려면 이걸 누가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딱 짐작이 가시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갖고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변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국회가 법을 바꾸잖아요. 국회가 법을 바꾸는데 국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하니까 바꾸자 이런 법이 없습니다. 늘 국회는 타진을 해요. 여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도를 바꿀지 말지 이런 거는 여론의 분위기를 보면서 왜 이게 표가 되냐 아니냐가 진짜 중요하니까요. 여론의 분위기를 보면서 맨날 타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 법은 진짜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야만 요양보호제도의 공공성도 살아나고 우리도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해봐야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그래서 표가 얼마나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표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사회적인 여론이 이 제도를 바꾸는 것을 지지하나 안 하나 이런 걸 늘 본다는 거예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대기업이나 금융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아예 시장에 다 풀어 그냥 돈벌이로 합시다 이런 얘기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막 그러고 있어요. 시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문제인데도 아직 절박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바뀔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이건 그냥 원래 없던 제도인데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좋은 거죠. 그냥 좋을 뿐이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존엄하게 늙고 아주 훌륭하게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인 장기요양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아무도 그런 고민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절박한 필요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요양보호사협회가 이제 전국 요양보호사의 중심 조직으로 새롭게 기능하면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나서서 사회적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만 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만 설득해갖고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설득하면 저 사람들은 자기네 이해관계 때문에 저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요구가 단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그리고 이 요양제도 자체를 제대로 정부가 운영하도록 만들어서 좋은 노인 돌봄을 하기 위한 것이다를 얼마나 사회적으로 잘 설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시민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 제도가 바뀔 수 있는가 아닌가가 결정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런 목소리를 계속 높이는 일,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체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방향을 지금 당장 관철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일단 우리가 힘이 너무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도 전체를 바꾸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성을 보장하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처럼 민간에게 위탁하지 말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그리고 정부가 재정도 제대로 투여하고, 그리고 이 일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을 만들고, 이러려면 완전히 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그 체계를 바꾸기에는 우리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일단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아직은 열심히 모이긴 했지만, 전국 요양보호사 협회가 이제 출범하긴 했지만 규모가 작잖아요, 그렇죠? 60만 명의 힘을 아직 못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60만 명의 힘을 못 모을 뿐만 아니라 아직 시민들도 이 제도를 바꾸는 게 왜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 어떡하냐? 그러면 차분차분 하나하나씩 가능한 수준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2023년 11월 29일 날 남인순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노인장기요양법의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그럼 이 개정안이 앞서 얘기했던 그 방향,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을 온전하게 담고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우리 힘이 너무 붙여갖고 지금은 정말 문제가 되는 거, 정말 문제가 되는 것만 조금 일단 한번 바꿔보자 라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 11월 29일 날 발의된 법안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크게 이제 4가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정부가 운영하는 거니까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해라, 자꾸 민간에게 떠넘기지 말고 라고 법안에 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고, 일단 그거는 추상적인 원칙으로 앞으로 정부가 이렇게 해보자 라는 추상적인 원칙으로만 담았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법에 담으려면 이 제도 전체가 확 뒤집혀야 돼요.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다 민간 위탁을 전제하고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데, 이 기관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공공이 담당하는 범위를 넓혀 나가려면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엄청 큰 변화가 필요하니 그건 아직은 좀 어렵고, 그래서 요거는 추상적인 원칙으로 담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 성희롱, 성폭력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언어폭력 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든 좀 대응을 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임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시간, 그다음 임금 체계, 장기근속 수당, 이런 임금에 관련한 문제와 노동시간에 관한 문제는 적어도 이 법에서 좀 개선을 해보자.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전에는 법에 있는 걸 바꾸는 게 아니고요, 법에 없었어요. 법에 없던 걸 법에다 넣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에다 넣어서 요거는 한번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는 요양보호사도 좀 주체로 인정하고 우리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담아보자, 이렇게 이제 개정의 방향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폭의 변화가 아니라 소폭의 변화라는 거죠. 일단 소폭의 변화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냐?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동안 계속 이건 좀 문제야, 이거는 좀 해결해 라고 얘기했던 거를 반영해서 만든 법안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인데?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낸 법이 아니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거 바꾸자 라고 해서 낸 법이고, 그리고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아까 기자회견 때 보셨죠. 협회장님이 같이 목소리를 내고 같이 기자회견하고 이거는 우리가 나서서 만든 법이다 라고 하는 걸 직접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조직력이 약하고 사회적 지지도 되게 약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소폭 개정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어디에 나와 있다? 1장 총칙 생각나시죠? 그 총칙에 딱 담겨 있는데 여기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좀 더 강화해서 담아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책무라는 거를 좀 강조해서 담아보자. 물론 이게 실효가 있냐? 아직은 추상적이어서 별로 실효는 없지만 그래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총칙의 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이렇게 바꾸자라고 이제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현재는 노인 인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는 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책무가 뭐라고요?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는 게 책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민간위탁업체를 많이 만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로 개정하자. 적어도 정부가 이건 좀 책임있게 해보자. 그리고 장기요양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보자. 이런 조항들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뭔가 강제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뭐뭐 하도록 노력하는 거니까. 적어도 이게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프로 이상은 반드시 공공기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다음 국가가 무슨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법을 바꿔야 온전하게 바뀌지만 현재는 우리가 아직 힘이 딸리니 지금은 이 정도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는 것을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수준에서 일단은 시작해보자 라고 이제 넣어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는 장기요양기관이 엉망인 경우에는 이제 갱신하는데 보통 지정받은 후에 6년마다 이제 갱신을 하잖아요. 장기요양기관이. 그런데 6년이면 너무 심하게 길죠. 그 사이에 온갖 종류의 문제가 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정 갱신 기간 4년으로 바꾸자. 적어도 4년에 한 번은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 요양기관이 제대로 된 데인지 아닌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기관을 빠르게 퇴출하고 그래야 기관들도 긴장감을 갖고 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으로 좀 이거는 담아봤습니다. 근데 아마도 반대가 굉장히 심하겠죠. 사실 이것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또 급여 외 행위 안에 보면 급여 외 행위에 보면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라든가 수급자의 생업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 식사 수발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수급자의 생업 수급자가 무슨 작은 구멍가게 하시는데 거기 가서 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텃밭에 가서 텃밭도 아니죠. 그냥 밭에 가서 농촌 가서 보시니까 진짜 밭에서 일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외에 수급자의 가족은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넣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거를 넣자고 했냐면요. 현재 법에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있는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냐? 장기요양기관의 의무에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장기요양기관은.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에만 의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수급자와 가족에게도 이 의무가 있어야 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담아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의무조항이 생기면 당연히 의무조항에 따라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이 발생하면 불이익이 가해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불이익을 하냐? 수급자가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기관이. 그래서 보통 일부 수급권자들이 폭언이나 폭행할 때 기관들이 이 수급자가 떠나갈 것을 우려해서 문제를 덮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덮지 않고 오히려 기관이 수급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당신 그렇게 되면 우리 기관은 당신에게 이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고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보자. 그래야 오히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참어, 덮어 이렇게 하지 않고 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도 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관만 인권교육 해갖고 될 일이 아니다. 수급자에게도 교육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에 보면요, 수급자들에게 제일 처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저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예 법으로 못 박자. 그래서 그냥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좀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왜냐? 이거는 정부가 수급자들에게 사회보험을 통해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행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자에게 당신과 당신 가족은 적어도 우리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켜야 될 책무가 실제로 있거든요, 국가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큰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동조건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이 법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 법에 적어도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내용을 담았는데요. 첫 번째가 최소 노동시간 규정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근로시간을 일일 5시간부터 8시간씩까지 일주 25시간부터 40시간까지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25시간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은 선생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소 노동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올 이를테면 임금 체계를 만드는 일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시간은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규정되고 그 기반 위에서 임금 체계가 다시 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노동시간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데가 있냐? 많이 있습니다. 가사노동자법에도 최소 노동시간, 물론 거기는 15시간이긴 한데요. 최소 노동시간이 보장돼 있고요. 얼마 전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도 조례로 울산시가 운영하는 각종 울산시가 채용하는 각종 노동과 관련해서는 최소 노동시간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25시간 이상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안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장기요양요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원하면 이거보다 더 줄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최소 노동시간은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일단 우리는 인건비 기준이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인건비 기준이 없다는 게 참 놀랍잖아요. 사실 정부가 급여 비용 안에 이제 다 책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은 인건비는 기관들이 그 비율 아래에서 알아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마다 들쑥날쑥이죠. 그리고 대부분 다 최저임금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요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그리고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은 지금 노동관계 법령이 준수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일을 하시다가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무슨 일이 생겨갖고 일을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래도 선생님들은 계속 계약은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의 사정이 아닌 다른 사정에 의해서 일을 못하게 된 거니까 휴업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휴업급여를 받아야 돼요. 당연하게. 그런데 휴업급여 받으세요? 안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못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 휴업급여를 달라고 얘기하면 기관들도 굉장히 난감해해요. 왜냐하면 수가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수가를 책정할 때 휴업급여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가를 책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은 이런 구조가 되게 복잡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급,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를 포함하고 또 2인 1조 하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 2인 1조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쓰는 만큼 수가가 반영돼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맞출 수 있도록 적정 인건비 기준을 아예 마련해라, 정부가.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적정 인건비 기준은 반드시 월 단위, 다시 말하면 월급제여야 한다. 월급제로 하고 직무교육기간이라든가 이동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된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설계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기준이 아예 없었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기관을 이동하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3년 지나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게 돼 있지만 기관을 이동해 버리면 그 장기근속한 거를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도 좀 바꾸자. 그래서 적정 인건비 기준의 장기근속 장려금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면 인정된다. 내가 요양보호사로 이 기관에서 일하고 저 기관에서 일하면 다 인정해라 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동일한 장기 요양기간 한 기관에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다. 내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기만 하면 내가 일한 그 경력을 다 인정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법에 이렇게 세세한 내용을 넣는 경우는 없어요. 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은 주로 큰 원칙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건 법에 안 넣으면 강제력이 안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법에다 넣어보자 이렇게 해갖고 좀 밀어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가 있습니다. 이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료 심사를 하죠. 그 다음에 급여 비용을 심사합니다.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종합계획에도 사실 이 장기요양위원들이 주로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16명에서 22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 장기요양위원회가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업인단체,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근로자단체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단체가 아니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데요. 근데 민주노총이 맨날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맨날 하니까 정부가 얼마 전에 민주노총 쓱 빼버렸어요. 한국노총도 쓱 빼버리고 자기네 입맛에 맞는 자기네 말을 잘 듣는 데들을 갖다 넣었어요. 그래갖고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죠.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그러면 기관을 대표하는 자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여기에 누가 들어갈까요? 기관장들이 들어갑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외에 연구자나 공무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죠. 그렇죠? 이 장기요양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위원회 인원을 좀 늘려라. 인원을 좀 늘리고
장기 요양 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반드시 넣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장기 요양 요원이 꼭 요양보호사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장기 요양 요원을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의 목소리가 이 안에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기 요양 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사동 쉼터에서 주로 했잖아요. 근데 인사동 쉼터가 불행하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새로운 공간을 구했는데요. 사실 인사동 쉼터가 뭐겠어요? 장기 요양 업무를 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공간이 축소되고 문을 닫는 거잖아요. 되게 속상한 일이죠. 근데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돌봄 노동의 질을 높이려면 이 돌봄 노동을 하시는 분을 지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꼭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돌봄을 하시는 분들은 감정적 소진이 굉장히 많은 노동이잖아요. 그죠? 노인들을 계속 케어하려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유심히 살펴야 되고, 물론 근력도 많이 필요한 노동이긴 하지만 감정의 소진이 굉장히 많은 노동입니다. 근데 이런 감정의 소진이 많을 때 이 노동자를 케어하는, 말 그대로 이 감정 소진이 많은 분들을 또다시 돌보는 구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질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지원센터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조례로 다양한 역할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이 많이 축소돼 있어서, 그래서 보수교육을 한다든가 성폭력으로 인한 고충 상담과 지원, 처우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사회적 인식 사업 개선, 이런 것까지를 좀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좀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인데 보시기에 그래 이건 정말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하신 거 있으시죠? 네, 이거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솔직히 있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라는 게 우리 뜻대로 개정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렇게 올렸지만 몇몇 개 되게 불안불안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재정갱신기간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거는 반발에 부딪힐 확률도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러면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며 이런 얘기 나올 게 또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날이 굉장히 멀어요. 사실 이 법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발의돼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일단 법안을 발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위원회거든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돼요. 논의를 해서 보건복지위원들이 다 결정해서 좋다, 우리 이거 개정하자. 물론 논의하는 과정에서 뭐는 빠지고 뭐는 삭감되고 뭐는 축소되고 막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래 적어도 요건 하자라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끝나냐? 아니에요. 다시 법사위라는 데로 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막 논의를 이렇게 작거나 문제가 없는지를 또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논의를 마치면 이제 본회의에 갑니다. 그럼 본회의에서 이거를 통과시킬 건지 말 것인지를 또 표결을 하는 절차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겨우 입법 발의를 한 거예요. 이 논의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가 이제 내년이 또 선거잖아요. 내년 선거인데, 선거면 또 국회의원들이 맨날 지역구 내려가 있느라고 별로 법안에 관심을 안 두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이 법이 통과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법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 법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되게 최소한의 법이지만 이 법이 실현되려면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게 개정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주변의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이번에 이거를 바꿔보려고 한다. 그러니 같이 목소리를 내보자를 설득하고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목소리를 모아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적어도 뭐 한 몇천 명씩 서명 막 받아가지고 몇만 명씩 서명 받아서 보세요. 다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십시다. 이런 거를 국회에 설득할 수 있어야 사실 그게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다양한 행동, 뭐 예를 들면 국회에 편지 쓰기도 하고 인증샷도 찍어서 보내고 서명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고민해서 주변 사람들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법은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달라지는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임금 체계가 마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보호 조치도 생기고 요양보호사 조직이 요양보호사를 대표하여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도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변화는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지금의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는 아직 귀결되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개선하려면, 제대로 변화시키려면 지금의 요양보호 제도를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공적인 방식으로 제대로 운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죠? 뭐 이미 아예 체계가 굳어져 있는데 이 굳어진 체계를 흔들어 갖고 바꿔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껏 노력해서 만든 게 사회서비스원이었습니다. 그런 공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로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더니 최근에 그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막 축소시켜갖고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죠.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런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적기구를 제대로 확대하고 그래서 점점 이게 폭을 넓혀나가도록 할 거냐, 어떻게 역할하고 어떻게 기능하게 할 거냐, 이거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책을 마련해야 돼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정책을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경험을 가지고 공적인 기구들이 만들어지면 이런 역할도 해볼 수 있겠구나. 공적인 기구들이 만들어지면 이런 변화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사례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여론의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즉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만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이번에 코로나19 시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고 애썼지만 정말 뭐 예를 들면 굉장히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족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기관에서는 그거 감당 못 하거든요. 아주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사회적으로는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 공적기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는 이 제도가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훨씬 더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정말 좋은 삶을 누리다 갈 수 있으려면 이 제도가 이렇게 해갖고 될까? 뭐가 더 필요할까? 이런 여론의 힘을 만들어 나가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함께 할 수 있는 단위를 찾아 나가는 것. 즉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만 열심히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는 보니까 노인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훌륭한 노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는 각종 모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함께 해봅시다. 우리 좀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보는 건 어떻겠냐. 이런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단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같이 연대도 하고 무엇보다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전국적인 힘으로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적어도 우리가 10년 이내에는 완전히 제도를 좀 그야말로 공적인 제도로 바꿔나가는 그런
그런 데까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으로 오늘 사실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깐만요. 거의 다 드렸습니다. 사실 제도를 바꾼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요즘 이제 여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제도 하나를 바꾸려고 최근에 너무너무 열심히 최근 2년간 열심히 노력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이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잠깐 좋아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1일 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처음 그 법을 제안하고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20년 걸렸거든요. 20년 걸렸는데 며칠 만에 그냥 확 거부권을 행사해버려서 되게 기운이 빠졌는데,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20년 동안 축적해온 힘이 어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다시 시작할 때는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될 거다. 이미 시민들도 70%가 넘게 이 법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막 밝혔기 때문에 다음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막 내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길은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을 우리가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번에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조금씩 나아가고 그리고 주변의 힘을 많이 이렇게 모아 나간다면 저는 그 길이 멀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의 힘으로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오늘은 우리가 아주 약간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그 개정안을 성사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양보사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많이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함께 화이팅 합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